나는 린. 베트남에서 나고 자라 23세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집은 자그마치 3층짜리였고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배고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삶이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내 꿈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시댁은 3층이 맞긴 했다. 하지만 1층은 낡은 음식점, 2층은 주방과 거실, 3층은 방 2개가 다였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 말은 못해도 일은 잘하지. 그게 나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한마디가 내 앞으로의 삶을 말해주는 신호일 줄은. 한국어는 서툴렀고 문화는 달랐고 무엇보다도 나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아침엔 음식점 설거지, 점심엔 청소, 저녁엔 남편과 시어머니 밥상 차리기.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고 훨씬 버거웠다.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나는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나도 이 가족의 진짜 식구가 되는 걸까? 하지만 출산 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나를 음식점에 더 자주 불렀고 아이 울음소리엔 짜증을 냈다. 남편은 무뚝뚝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참고 살면 돼.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는 점점 무뎌졌다. 베트남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배고프고 추웠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 시절보다 덜 힘든데 왜 더 고통스러울까? 그건 사랑이 없어서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집안에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은 없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 내 삶을 위해. 한국 땅에서의 삶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곳이 내게 꿈꾸던 나라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내가 한국에서 버티는 이유였다. 둘째 아이가 생기고부터는 음식점 일이 더 많아졌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우리 땐 5도 키웠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힘듦은 이 집에선 사치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겨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려던 날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보고는 얼굴이 굳었다. 3,500원? 이런 걸 왜 사? 집에 밥 있는데.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내게 주간 예산을 정해줬다. 너 일주일에 5만 원 이상 쓰지 마.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5만 원 안에는 내 화장품, 속옷, 심지어 아이들 간식까지 포함됐다. 나는 아침마다 시장을 돌며 할인 스티커가 붙은 야채를 샀고 아이들 옷은 리세일 앱에서 3,000원 이하짜리만 골라봤다. 나를 위한 물건은 거의 사지 않았다.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은 사고 싶었다. 예쁜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 립스틱 하나. 그게 내 전부였는데 시어머니는 말했다. 너 요즘 낭비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런데 돈 쓰면 안 되지. 나는 그날 밤 화장대를 열어 립스틱을 휴지로 싸서 서랍 맨 뒤에 숨겼다. 그게 들킬까봐 가슴이 뛰었다. 난 죄를 지은 걸까? 가끔은 베트남 엄마가 보고 싶었다. 그 따뜻한 손, 푹 끓여준 쌀국수, 내 말에 맞장구 쳐주던 그 웃음. 한국의 이 좁은 방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나의 꿈, 나의 자존심, 나의 자유도 함께 작아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언젠가 이 벽을 넘을 수 있기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음식점을 하시지만 직원도 여럿이고 재산도 많다고.
무엇보다 우리 집은 며느리 귀하게 대접해라는 말이 믿음 같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다. 모든 게 반쯤은 과장이었고 반쯤은 거짓이었다는 걸. 음식점은 가족 셋이 돌아가며 일하는 소규모 식당이었고 빚도 적지 않았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찍 자고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나를 불러내 가게를 준비시켰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말은커녕 너는 식구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숨을 돌리던 중 남편의 통화를 들었다. 대출 이자 이번 달도 겨우 메꿨어. 엄마가 며느리 용돈 줄 생각은 말래. 외국 며느리한테 돈 쓰는 건 바보짓이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게 나를 향한 가족의 진심이었나?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손으로 보는 건가? 차라리 솔직히 말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부잣집이라고 나를 귀하게 대해주겠다고 그 모든 말들은 단지 낚시였을까? 속이 쓰려 잠도 오지 않았다. 아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다. 아이는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날 이후 나는 눈이 뜨였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엔 서글픔이 남았다. 한국에 와서 두 번째 아이까지 낳고 가게 일까지 도우며 살았지만 내 이름 하나 적힌 통장조차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며느리는 돈을 써선 안 되고 며느리는 조용히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폭력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 나라는 여전히 나에게는 낯선 나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진짜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결국 이곳에서도 나는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를 찾아가기로. 내 자식들에겐 이런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며칠 전 시장에서 우연히 예쁜 블라우스를 봤다. 소매 끝에 레이스가 달려 있었고 연한 분홍빛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옷이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다. 할인 중이라 15,000원. 나는 한참을 서서 그 옷을 바라보다 결국 그냥 돌아섰다. 그 돈으로 쌀을 사야지 옷은 뭐하러 사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물건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거의 사본 적이 없다. 신발은 누가 버린 걸 남편이 주워왔고 옷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가져온 낡은 것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며느리는 거칠해하면 안 돼. 일만 잘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른다. 나도 여자다. 나도 예쁜 걸 입고 싶고 나도 거울을 보며 웃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꺼내놓을 수 없었다. 그건 사치였고 낭비였고 며느리가 해선 안 될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내가 몰래 산 3,000원짜리 귀걸이를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다. 이게 뭐야? 이런데 돈 쓸 정신 있으면 설거지나 똑바로 해. 귀걸이는 그 자리에서 부러졌다. 아이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 라는 듯한 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말했다. 그냥 조심 좀 하지.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나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도 안다. 빚이 있다는 거,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거.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나를 짓밟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나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싶다. 내 아이 앞에서 당당한 얼굴을 하고 싶다. 나를 숨기고 살고 싶지 않다. 그 작은 문장이 내게 힘이 되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어쩐지 조금은 따뜻해졌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며 웃는 날이 오길. 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참는다.
그날은 평소처럼 음식점 마감을 도우며 늦은 밤을 보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쓰레기를 버리는데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미치겠네. 다음 달에도 연체되면 어쩌냐고. 순간 내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몰래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대출, 신용불량, 금리 인상 들려오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무거웠다. 내가 알던 부잣집은 어디로 간 걸까? 결혼 전 남편은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집은 집도 가게도 다 엄마 아빠 명의야. 넉넉하진 않아도 걱정 없을 거야. 그 말이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다. 다음 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혹시 집에 빚이 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뭐 조금 있긴 하지. 장사하느라 대출 좀 받은 거야.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곧 드러났다. 시어머니가 집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지금은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나는 어이없고 허탈했다. 그토록 절약을 강요하던 이유가 며느리를 위한 절약 교육이 아니라 집안의 생존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나에게만 화를 냈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 고생 안 했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내가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이 집을 흔들고 있다는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베트남 시절 낡은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엄마랑 둘이 누워있던 사진. 가진 건 없었지만 따뜻했던 그 웃음. 지금 내 옆엔 가족이 있어도 마음은 늘 얼어붙은 방 안에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 집의 조용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지금껏 참고 또 참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다.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짓눌리는 삶은 이제 그만두고 싶었다. 진실은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눈뜨게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뜬 눈으로 앞으로를 보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틈에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죽을 끓였다. 시어머니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였다. 어젯밤에도 그녀는 내가 너한테 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며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밤새 인터넷으로 속에 좋은 재료를 검색했다. 그러나 죽을 내놓은 순간 시어머니는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말했다. 쓸데없는 짓 말고 내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나는 멍하게 그 말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저 따뜻한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동네 지인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다. 우리 집에 외국 며느리가 들어와서 참 힘들어. 말도 안 통해, 문화도 달라. 그냥 걔는 가족 같지가 않아. 그 말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가족 같지 않다. 나는 그 말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엄마 나 가족 아니라고 했어. 남편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넘겨.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넘겨. 나는 넘길 수 없었다. 그 한마디가 내가 이 집에서 차지한 자리를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서 수없이 참아온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문장 하나에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잠만 자는 사람이었고 식구가 아니라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래도 버텼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온기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 나는 문득 서랍 깊숙이 숨겨둔 베트남 엄마에게 쓴 편지를 꺼냈다. 몇 달 전 너무 외롭던 날 썼던 그 편지.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로 끝났던 그 문장. 이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잘 못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잘해볼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숨겨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 만큼 또렷했다. 부엌으로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곧장 말했다. 그딴 화장할 시간에 반찬이나 하나 더하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 얼굴부터 챙기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고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점심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낸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며칠 뒤 우연히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 한 통의 우편물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든 그것은 은행에서 보낸 대출 독촉장이었다.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 집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나는 싸늘하게 식은 손끝을 꼭 쥐었다. 이제 알겠다. 왜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는지. 며느리 하나로 감당해야 할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아이들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날 밤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진짜 편지를 썼다. 이번엔 보내기 위해서였다. 엄마, 나 이제 울지 않아. 여긴 힘든 곳이지만 난 여기서 나 자신을 찾고 있어. 나중에 꼭 보여줄게. 너도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 달 동안 나는 조금씩 변해갔다. 시어머니의 날 선말에도 웃으며 넘기고 남편이 무관심해도 아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다. 엄마 요리 최고야. 라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다. 하지만 변한 건 나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외국에서 온 여자로만 보았다.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 반 선생님한테 엄마는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 나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엄마가 나를 가족 아니라고 말했대. 아이 앞에서. 남편은 말없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왜 아무 말 안 해? 그냥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는 그 대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나도 알았다. 며칠 뒤 작은 사고가 생겼다. 아이 둘을 데리고 마트에 가던 중 둘째가 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응급실에서 피를 닦아주는데 아이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는 나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어떤 대우를 받든 내 아이들에게는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히 값지고 의미 있는 존재였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딸아, 엄마는 너한테 절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을 거야. 언젠가 너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겠지. 그때 너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나는 다음 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겪은 모든 일, 아이들과의 순간, 내 결심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 수첩을 딸에게 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땐 말해줄 거다. 엄마는 어떤 며느리였고 어떤 여인이었으며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겨울이 오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 나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탔다. 아이들 옷을 껴입히고 따뜻한 죽을 끓이는데 부엌 한켠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쌀이 아깝다. 그냥 어제 반찬에 밥이나 볶지.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죽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감정 낭비도 사치다.
며칠 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내가 따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됐다. 너 우리 집 체면 생각 안 하니? 며느리가 음식점 알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서요. 남편은 모른 척하고 어머님은 저보고 알뜰하게 살라 하시고. 그게 내 자랑이냐?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자랑할 만큼만 살게요.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나는 아이들 깰까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 말 안 하니까 무시했고 하니까 귀찮으세요? 됐고 그냥 좀 조용히 살아. 나는 거실로 나와 한숨을 쉬었다. 물이 다시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이 집에서 끓는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 내 안에 인내심, 희망, 그리고 오래 참아온 분노도 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는 곧장 동사무소로 향했다. 여성 상담센터 한부모 지원제도 그런 안내문들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준비는 시작됐다. 누구도 몰랐다. 작은 여자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인생을 바꾸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물이 끓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느 봄날 아침 나는 음식점 문을 닫고 천천히 뒷마당으로 나갔다. 오래된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오늘따라 햇살이 따뜻했다. 마치 내 어깨 위로 내려앉은 무언의 위로처럼. 며칠 전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이 집에 내가 기여한 게 뭐가 있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익숙해진 나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이어리를 펼쳐 나의 기여를 적었다. 매일 새벽에 음식점 문을 연 사람. 아이들 예방접종과 상담을 챙긴 사람. 남편의 빨래를 말없이 걷어 개어둔 사람. 시어머니가 병원 갈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 나는 이 집에 기여했다. 단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뿐. 그날 이후 나는 동사무소 상담실을 다시 찾았다. 혼자라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린 씨,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린 씨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예요. 나는 그 말에 울고 말았다. 아무도 나를 나로 불러준 적이 없었다. 늘 엄마, 며느리, 외국인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갔다. 아이들은 뛰놀고 나는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들이 적혀 있었다. 재봉틀 배우기.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작게라도 장사 시작해보기. 그리고 나답게 살아보기. 시어머니는 아직도 똑같았다. 여전히 5만 원 예산을 강요하고 여전히 내 존재를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이제는 속으로 다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나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 엄마.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이름을 찾아갈 거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말했다. 린, 너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아내이기도 엄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너 자신이야. 이제 너를 살자.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발로, 내 아이들과 함께 걷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